강의 시작할게요.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요거 답지 하실 적에 여러분들 여기다 마킹 하실 적에 스타일이 좀 다르신데 그 컴퓨터용 제가 그냥 제 경험이에요. 근데 요건 여러분들 스타일이 있으니까 뭐 강요는 안 하는데 제가 판단할 적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직접 시험지에다 이렇게 긋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굵은 줄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훑을 적에 이게 놓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굵은색이 돼 있으면요, 그것만 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시험지에다가는요, 그 볼펜, 얇은 볼펜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니시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보니까 번호 1번 뭐 번호 적고 네모칸 치고 뭐 이렇게 해서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실 때 너무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은 컴퓨터용 사인펜보다는요, 볼펜으로 시험지에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킹은 마지막에 아마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시면서 마킹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안 쓰고 이렇게 눈으로 읽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눈으로 읽게 되면은 내가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꼬아지면요, 전에 있던 내용들을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좀 낙서해도 괜찮다고 한 게, 하다가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밑줄을 긋는 거죠. 그런 연습도 같이 좀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하시면서 마킹이 틀려도요, 어차피 마지막에 시간적 이게 일부러 15분, 공학은 15분, 정비는 10분 갈 거예요. 일부러 가는 게요, 마킹 잘못됐을 적에 요거 바꾸는 시간도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걸 좀 많이 땡기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틀렸으면은 내가 자주 틀리는구나, 요게 좀 감지가 되면요, 답지 적을 적에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게 좀 그렇다라고 하면요, 아마 여기다 주의사항에 제 기억으로는 샤프 같은 경우는 아주 옅게, 진하게 칠하면 안 되고요, 옅게 이렇게 표시는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니, 여기 있다. 답안지에다가. 근데 이렇게 눌러서 자국 나면 안 될 거고요. 살짝 하면은 살짝 체크하면은 잘 안 보일 정도로만, 그냥 내 눈으로만 봤을 적에만 좀 보일 정도로만. 이걸로는 상관없죠. 네, 옅게. 이게 가급적이면은 지워지는 거. 네, 저는 그거 좀 제가 썼을 적에는 연필해서 세로 깎은 거 말고요. 연필 한 2자루, 3자루 정도 해서요. 앞이 삐죽한 거 말고 깎았으면은 앞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뭉그러 놓으세요. 그러면 좀 옅게 칠해질 거예요. 샤프 같은 경우는 앞이 삐죽하면 잘못하면 여기 자국 생기거든요. 그럼 혹시라도 이거 오류 생겨가지고 맞았는데 틀리게 인식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본인들 책임으로 다 돌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자국 안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옅게 체크하는 거, 이렇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풀이 시작을 할게요. 1번. 그쵸?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좀 냈습니다. 다들 요거 딱 나서 632.5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위 발열량부터 봐가지고, 그쵸? 뭐뭐 있냐? 저위 발열량 적어가지고 60 곱하기 70, 그러니까 60 곱하기 75부터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계산이 안 나오니까 대부분들 패스해요. 악마가 속삭이는 거. 네, 대부분들 패스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문제를 그렇게 바꿀까 했어요. 1, 2번 나오고 얘네로 계산해도 요거 나오게끔 만들까도 생각했는데, 그건 좀 너무하다 생각돼가지고 열심히 풀었는데 오답이면 좀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리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요건 약간 좀 멘탈 한번 좀 흔들자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좀 낸 거고요. 근데 요거 끝까지 문제를 다 읽으신 분들은 고민 같은 거 아예 안 했을 거예요. 보시면은 어떤 기관에서 비중이 0.75고요. 저위 발열량이 1500kcal per kg이 연료를 사용하여 시험하였더니 도시 마력이 250 PS가 나왔다. 이때 제동 마력은, 딱 물어본 건 거죠. 제동 마력은 얼마 나오는가? 딱 물어보는 거죠. 제동 마력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보통은 비중 나왔고 리터 나왔으면 분명히 요거 곱해서 킬로그램까지 다 구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 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네, 안 돼가지고 보다 보니까 제동 마력이었구나 해서 이제 계산 공식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들 끝까지 안 읽는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내가 계속 익숙했었던 문제들,
요게 보통은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가끔 지금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비전공자분들은 그 공학의 점수가 높은데 전공자분들은 공학 점수가 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공학은요 마지막 거에 대해서 뭘 물어봐요. 마지막에 요거에 대한 거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공자분들은요 첫 줄이나 두 번째 줄 딱 넘어갔을 적에 아 이거야 라고 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요거 어디까지 끝까지 있나 안 있나 요거 보는 것 때문에 한 건데 제동말이죠. 기계 효율도 줘버렸죠. 기계율이 20%고 요거는 들어간 게 지시마력 BPS 해서 효율이 20%니까 저기 여기다 바를게요. 0.2 곱하기 IPS 250PS는 BPS 해서 계산하시면 50PS. 그죠? 계속해서 저희 발열량인데 이거 마력을 지시 마력을 곱해 말어. 아마 계산 다 하셔도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더 미치는 거예요. 다들 저렇게 적혀 있어요. 위에 계산 공식 꽤 많이 적혀 있어요. 네, 그게 다 저희 발열량 관련된 공식을 다 적어 놓으셨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풀다 안 풀려가지고 가는 건데 이거 진짜 악마의 속성이면요 3, 4번에 이거 답 나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나는 맞았다고 넘어가는데 끝까지 읽어보면 그렇죠. 제동마력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2번 가솔린 기관에서 가변 흡기 장치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흡기 밸브의 열림과 닫힘 시기를 조절하여 밸브 오버랩을 증가시킨다. 2번 엔진 회전수와 엔진 부하에 따라서 흡기 다기관의 길이를 변화시킨다. 3번 엔진이 저속 회전 시 흡기 다기관의 길이를 길게 하여 관성 과급 효과를 높인다. 4번 엔진이 고속 회전 시 흡기 다기관의 길이를 짧게 하여 흡입 저항을 줄인다. 1번? 그렇죠. 여기서 가변 흡기를 물어본 건데 1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요거는 가변 밸브 타이밍 VVT를 얘기하는 거죠. 가변 밸브 타이밍. 틀렸나요? 몇 번 하셨어요? 3번. 3번이요? 왜 3번 하셨나요? 가급 효과라고 해서 네. 4개 다 맞는 거 같은데. 그쵸? 그래서 네. 뭔가 3번 찍었어요. 그쵸? 길이를 길게 해서 관성의 효과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밀고 간다는 거죠. 네. 그럼 뭐예요? 내가 그냥 빨아들이는 것보다 애들이 밀고 가면은 과급의 효과가 있는 거죠. 과급이라고 해서 꼭 터보 차저를 돌려서 뒤에서 때려 박는 게 과급은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넣을 수 있으면 과급이라고 해요. 너무 많이 들어간 것도 과급이라고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3번 가솔린 엔진 밸브 시스템 중 기계식 밸브 간극 및 유압식 밸브 간극 설명 중 기계식 밸브 간극 설명이 아닌 것은 요거 3번 가신 분들이 있나요? 네. 3번. 3번 가셨어요? 3번 아니에요? 3번 아니죠. 4번이죠. 볼까요? 일단 1번 열팽창을 고려해서 흡기 밸브 0.2에서 0.35, 배기 밸브 0.3에서 0.4로 일정하게 조정한다. 맞나요? 네. 정기적으로 밸브 간극을 일정하게 조정한다. 맞나요? 네. 그죠? 열팽창을 고려해서 흡기 밸브 간극을 더 크게 둔다. 맞나요? 이거? 배기. 틀렸죠? 아, 이거 일단 틀린 거예요. 배기를 더 크게 두지 않아요? 그쵸. 아닌가? 일단 요걸 틀린 거예요. 유압을 이용해서 밸브 간극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맞나요? 아니 유압식 여기는 유압식, 요거는 기계식. 장단점 기계식의 오류고 요 물어보는 거는 기계식 밸브 설명이 아닌 것. 요걸로 가셔야죠. 아, 그러네. 기계식인데 유압. 네. 기계식을 물어본 거잖아요. 기계식 물어본 거. 기계식을 물어본 거, 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요 기계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2번, 4번 무조건 맞다 생각했는데. 2번, 4번이요? 그쵸? 엄밀히 따지면 1번, 2번, 4번은 맞죠. 네. 여기서 만약에 그 유압 밸브 간극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면은 3번으로 가셨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물어본 거는 기계식 밸브는 뭡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요것도 끝까지 읽어서 여기까지만 가셨어도 된 거잖아요. 기계식 밸브까지 가셨으면 되는데 대부분들 기계식 밸브하고 유압식 밸브니까 장단점에서 무조건 장단점으로 또 한번 가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저거예요. 왜요? 어이없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번 봐요. 끝까지 안 읽었죠. 3번 끝까지 읽으셨나요? 안 읽으셨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끝까지 안 읽으면요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여기서 물어보는 걸 몰라요. 그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보신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기계식 밸브하고 유압식 밸브 간극 설명 중 기계식 밸브 설명이 아닌 것, 기계식이 아닌 것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실 적에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여기서 물어본 건 정확히 유압과 기계를 내가 판단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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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식이네 이렇게 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4번 LPG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연료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연료 필터가 불량하여 연료의 송출량이 많을 경우, 2번 믹서의 스로틀 조정 스크류 조정이 잘못됐을 경우, 3번 베이퍼라이저 1차 압력 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4번 베이퍼라이저의 1, 2차 밸브가 탈에 의해서 부식된 경우. 4번. 1번. 요거 그쵸 1번 빼고 대부분들 1번 빼고 다른 거 가신 분들 있나요? 3번. 3번. 답은 우선 1번입니다. 답은 우선 1번입니다. 그 연료 필터가 불량해서 연료의 송출량이 많을 경우 증가를 할까요? 감소가 될까요? 요것도 네, 그렇죠. 될 수도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는 거죠. 믹서의 조정 스크류 조정이 잘못됐을 경우는요.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요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3번은요. 요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4번은요. 2번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1, 2차 밸브가 탈에 의해서 부식이 됐대요. 이렇게 보면은 다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죠. 1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볼게요.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연료 필터가 불량하면요. 여기서는 그죠. LPG 연료가 깨끗한 게 공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와요. 연료 필터가 막혀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할 수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연료 소비가 가장 크게 연료 소비와 관련돼 있는 거는 베이퍼라이저 쪽이죠. 베이퍼라이저 쪽하고 믹서 쪽인 거죠. 얘네들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애고요. 얘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 필터가 불량하다라고 하면요. 저희는 보통 연료 필터가 불량하다라고 하면요. 연료 필터가 막힌 걸로 다들 판단을 해요.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도요. 연료 필터가 불량하면은 막힌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연료 필터가 막히면은 그 후단에는 압력이 떨어진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해도 1번이 되는 거고요. 만약 반대로 연료 필터가 찢어졌다. 찢어졌어도 얘는 깨끗한 연료를 공급을 못할 뿐이지 연료량이 이렇게 여기서 소비가 증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소비가 증가가 되려면은 믹서 쪽이나 베이퍼라이저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는 어디선가 누설이 발생했던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번 피스톤 재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주석하고 안티몬하고 구리하고 납하고 아연. 요건 뭐에 대한 거죠? 그렇죠. 요거는 화이트 메탈입니다. 2번은 구리계 Y 합금이죠. 3번은 특수주철이고 4번은 로우 X 합금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단순 암기가 편하죠. 여러분들은. 근데 이렇게 단순 암기 문제보다는 골 때리는 문제들이 오히려 더 여러분한테 도움 되실 거예요. 어제 웬만한 거는 단순 암기는 대부분 다들 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6번 엔진 냉각 시스템의 서머스탯 고착으로 인해 관행 현상이 발생되었을 때 엔진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엔진 오일 점도가 높아져 회전 저항이 커진다. 2번 연료의 응축으로 연소가 불량해진다. 3번 엔진 각부 마멸이 촉진되며 실린더 내에 카본이 퇴적된다. 4번 연료율 저하 및 연료 소비량이 감소된다. 그렇죠? 몰라도 4번에 연료 소비량이 감소가 아니죠. 연료 소비량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7번 내연기관에서 노킹과 조기점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엔진 작동 중 연소실 벽이 가열됨에 따라 점화 시기 전 발생되는 이상 연소이다. 2번 착화 지연 기간이 긴 경우 발생하는 노크는 디젤 엔진에서 나타난다. 3번 실린더 내의 적열점 등에 의해서 점화 시기보다 빠르게 점화되는 현상을 조기 점화라고 한다. 4번 노킹과 조기 점화는 서로 관계가 없고 현상도 다르다.
그렇죠. 노킹과 조기점화는 어차피 같아요. 관계 있어요. 먼저 터지느냐 늦게 터지느냐 하는데 뭐 조기점화 해서 조기점하고 노킹하고는 거의 뭐 같다 해서 그렇죠.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8번 내연기관에서 실린더의 불완전 윤활의 원인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상사점 및 하사점에서 속도가 0이 되므로 연소실 압력이 낮아져 유막이 파괴된다. 2번 고온 가스에 의한 점도 저하로 유막이 파괴된다. 3번 링 플렉터에 의한 가스 누설, 열화 증발 및 연소 등에 의해서 유막이 파괴된다. 4번 연소에 의한 카본 발생으로 링이 고착되며 블루바이 가스 때문에 유막이 파괴된다. 1번. 그렇죠. 1번.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원래 0이 되는데 네. 그리고 0이 된다고 해서 네. 유막이 파괴되지 안 되지 않아요? 유막이 파괴돼요. 이거 그 저번에 썼는데 네. 뭐냐? 피스톤 링 호흡 작용 때문에 네.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때문에 유막이 파괴된다고. 0 속도가 0이 되는 건 맞습니다. 상사점하고 하사점에서 속도가 0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되죠. 멈추잖아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링 호흡 작용이 일어나죠. 네. 그때 연소실 압력이 낮아져가 아니라요. 이게 링 호흡 작용을 해서 유막이 깨지는 겁니다. 네. 연소실의 압력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몰랐는데 맞은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런 운은 많지가 않네요. 9번 연료의 휘발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ASTM 증류법, 2번 리드 증기압, 3번 기체 액체 비율, 4번 퍼포먼스 수. 2번이요? 4번이죠. 퍼포먼스가 뭐예요? 옥탄가. 그렇죠. 옥탄값 100이 넘는 숫자를 표시하는 게 퍼포먼스 넘버잖아요. 4번이에요. 네, 답은 4번이요. 퍼포먼스 넘버, 옥탄가, 저희 옥탄가라고 하죠. 옥탄가 계산하면 최대 얼마까지 나옵니까? 100. 암만 뭔 계산해도 100이에요. 근데 요즘에 100 넘는 옥탄가들 많죠. 그거는 이제 퍼포먼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ASTM 증류법은요. 그 저희 원유 같은 거 사오면은 밑에 끓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요. 얘를 끓여요. 그래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응축 온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인 거고요. 리드 증기압은요. 똑같이 만약에 가솔린이다. 그럼 가솔린을 놔두고요. 요게 증기 압력입니다. 즉 온도를 가해요. 그래서 여기에 얘네들입니다. 기체하고 액체 비율에 따라서 얘네들의 증류법의 기체 비율에 따라서 휘발성을 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STM, 리드 증기압, 기체 액체 비율 이렇게까지 볼 수 있고요. 퍼포먼스는 옥탄가와 관련된 겁니다. 10번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의 연료 공급 장치에서 제시동성을 향상시키고 고온에 따른 베이퍼 록 현상을 방지하는 것은 이거 그죠? 이건 당연히 체크 밸브. 11번 촉매 변환기가 가장 좋은 정화 성능을 발생시키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는 최대 출력 혼합, 최소 출력 혼합, 이론 공기 연료 혼합비, 희박 공기 연료 혼합비 중 3번. 그죠? 이론 공기 연료 혼합비. 12번 동력 전달 장치 구성품 중 유체 클러치의 펌프와 터빈 사이 관계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유체 클러치의 전달 회전력은 미끄럼률이 클수록 커진다. 2번 전달 효율은 최대 98% 정도이다. 3번 유체 클러치의 펌프 회전 속도를 NP, 터빈 회전 속도를 NT라고 하면 미끄럼률은 S는 NP-NT 나누기 NP 곱하기 100으로 표시한다. 4번 펌프 임펠러는 크랭크 축에 연결되고 터빈 러너는 수동 변속기 입력 축에 연결된다. 4번. 그죠? 1번 가신 분들 많아요. 4번. 플라이휠이에요. 그죠? 대부분 1번 가신 분들 많아요. 왜냐면은 유체 클러치는 전달 회전력이 없다라고 다들 하거든요. 회전력을 전달하지 않는다라고는 해요. 근데 여기서 미끄럼률이 클수록 커진다라는 건 뭐죠? 내가 출력은 멈춰 있는데 입력은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가 됐던 간에 회전력은 큽니다. 회전력이 2를 넘길 수가 없는 거지 회전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은 뭐가 틀렸죠? 플라이 그 크랭크 축에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요거요? 펌프 임펠러가 아, 플라이휠에 연결된 거. 자동 변속기 입력 축에. 그쵸? 요거 틀린 거잖아요. 뒤에가 틀린 자동 변속기. 왜 갑자기 여기는 요거 자동이지? 만약 요걸로 해서 했으면요. 그 문제 틀린 걸로 체크해 주세요. 아, 네. 이건 진정 얻어가 드린 거예요. 자동. 네. 요거요. 수동 변속기 아니라 자동 변속기예요. 크랭크 축에 연결돼 있어요. 펌프. 네. 크랭크 축하고 연결되죠. 플라이휠이랑. 플라이휠은 어디랑 연결됩니까? 크랭크 축. 크랭크 축. 그래서 그렇게 봐야 돼. 네.
근데 뒤에가 확실히 틀려가지고. 네, 그렇죠. 얘가 확실히 틀린 거죠.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나오면요. 여기서 아마 여기서 요건가 한번 의심하고요. 3번 정도에서요. 계산하다가 아이씨 1번이네 가요. 4번까지 잘 못 내려가요. 내려가도요. 4번에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수동 요거를 빼고 터미널은 변속기 입력추까지 읽어요. 여러분들 특성상 대부분 이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1번 요거 나오잖아요.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한번 고민해요. 맞나? 일단은 잘 봐요. 회전력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요. 토크 컨버터가 회전력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크 컨버터가 1보다 큰 회전력을 전달하는 거고요. 여기서 유체 클러치도 회전력은 전달하는데 2를 넘길 수 없는 회전력입니다. 어차피 스톨 포인트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12번의 답은 4번이고요. 13번 타이어에 발생하는 임의 성분 중 조향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타이어 진행 방향에 대한 직각인 성분, 2번 타이어 진행 방향과 같은 성분, 3번 타이어 회전 방향에 대한 직각에 대한 성분, 4번 타이어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의 성분. 3번이요? 회전 방향인가? 자, 여기서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이고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직각 방향. 여기에 저희는 보통 이렇게 타이어를 이렇게 그려놓죠. 타이어가 회전하는 방향, 즉 타이어가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게 항력이라고 하죠. 직각 방향이 횡력이죠. 여기서 타이어가 진행하는 방향이고요. 즉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이고요. 요거는 타이어가 회전하는 방향입니다. 타이어 회전하는 방향에 대한 직각 방향이 횡력이죠. 그 다음에 타이어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이 항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너링은 타이어의 진행 방향과 같은 이쪽을 코너링이라고 합니다. 코너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은 우선 2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네, 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코너링, 즉 타이어와 직각, 타이어의 진행 방향의 직각은 선회력이라고 또 합니다. 선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보면 요 안쪽 부분이 다 구심력에 관련된 거고요. 요 바깥쪽은 다 원심력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하고 2번을 고민하셨으면은 이제 횡력과 항력이 여러분들 완전히 머릿속에 자리 잡힌 건데 혹시라도 3번 또는 4번을 가셨다 횡력과 항력도 아직 자리가 안 잡히신 거고요. 요거 방향을 보실 적에도 진행 방향, 요거는 이제 차량의 진행 방향, 요거는 이제 타이어의 진행 방향 또는 타이어의 회전 방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14번 자동 변속기 오일 역할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기어나 베어링의 윤활, 2번 토크 컨버터의 작동 유체로 동력 전달, 3번 밸브 바디의 작동류, 4번 ATF 냉각기의 냉각. 4번이죠. ATF의 냉각 뭘로 합니까? 냉각수. 그렇죠. 동냉식 또는 순행식에서는요. 냉각수. ATF의 냉각기. 차라리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린 거는 그거예요. 오일은요. 냉각 작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얘는 ATF 냉각기예요. 냉각. ATF 냉각기는 왜 있습니까? ATF 즉 자동 변속기 오일이 ATF 냉각기 안으로 들어가서 냉각수와 열 교환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일의 역할이 아닌 게 이제 ATF 냉각 작용인 거죠. 15번 전체 주행 저항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평탄한 도로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경우 이거 몇 번 하셨습니까? 4번. 그렇죠. 4번 평탄한 도로로 일정하게 주행할 경우에는 구름 저항하고 공기 저항만 발생을 할 거고요. 2번 같은 경우 등판로를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경우는 구름 저항에 공기 저항하고 등판 저항까지만 발생할 거고요. 평탄한 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경우에는 이것도 어차피
1번하고 동일한 거고 4번은 등판로를 가속도로 가속할 경우 그쵸 등판 저항에 가속을 하고 있으니까 가속 저항까지 합쳐지는 거 해서 답은 4번. 16번 차체 정렬에서 캠버 스러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캠버 각을 가지고 굴러가는 타이어에 작용하는 횡력을 말한다. 2번 캠버 스러스터는 캠버의 각에 비례하여 커진다. 3번 공기압을 일정하게 한 채 하중 증가 또는 하중 증가하며 캠버 스러스트도 증가한다. 4번 공기압을 증가시키면 캠버 스러스트도 증가한다. 우선 틀린 거는 4번이고요. 캠버 스러스트는 아시나요? 캠버 스러스트는 여러분들 차에서 생각하는 것보다요. 오토바이들 많이 보시잖아요. 오토바이들 이렇게 해서 코너링 이렇게 선회할 적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똑바로 안 서 있죠. 오토바이가 이렇게 선회한다라고 하면은 기울어져 있죠. 이 각도를 캠버 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하중이 이렇게 직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해서 눌러지겠죠.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타의 이런 각도를 이제 캠버 스러스트라고 하고요. 요거에 따라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캠버 스러스트라고 합니다. 같이. 그래서 얘네들은 요것도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힘드시니까 그냥 우선 공기압을 증가시킨다 해서 압력이 증가시킨다 해서 뭐 그냥 타이어의 그 접촉 면적이 짧아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공기압을 하는 거고. 나머지 얘네들을 다 얘기를 하면요. 여기가 중력 가속도 아마 중력 가속도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제 캠버 각도가 들어가면요. 캠버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이렇게 내가 눕혀서 가면 갈수록 큰 G 그냥 중력 가속도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중력 가속도 한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내 몸이 쏠리는 거예요. 요 힘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캠버 스러스트는요. 요거랑 원래 이렇게 동일하게 가다가요. 더 누워지죠. 또 바퀴가 한쪽으로 더 누워지죠. 누워짐에 따라서 요거 각도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게 요게 지금 캠버 스러스트 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각도들은 캠버의 요 각도하고 캠버의 벌어진 각도의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비례하진 않아요. 비례하진 않는데 캠버 각이 커지면서 가치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캠버 스러스터가 나올까요? 제가 그때 오토바이 쪽이면은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캠버 스러스트는 잘 언급을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17번 자동 변속기 차량을 밀거나 끌어서 시동을 할 수 없는 이유로 부적합한 것은 1번 토크 컨버터가 마찰 열에 의해 파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2번 구동 바퀴로부터 동력이 회전 부분에 마찰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3번 충분한 윤활이 안 되어 구동 부품의 소결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4번 중량이 무겁고 또한 밀어서 시동을 걸 경우 축전지에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죠? 답은 4번. 4번은 왜 그럴까요? 그죠? 축전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은 고민하는 게 내가 차량을 밀거나 끄는데 왜 파손이 오고 마찰을 가져오고 소결이 올까? 이거 잘 좀 의아해요. 근데 자동 변속기는 이게 원래 유압이 발생하면은 유압이 발생해서 동력이 전달되는 계통이 되면은 클러치나 브레이크가 계속 붙죠. 근데 유압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으로 구동 바퀴에서 동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마찰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열이 발생. 근데 소결까지는 가진 않아요. 내가 엄청나게 내리막길에서 계속해서 밀어 제끼지 않는 이상 소결까지는 하진 않아요. 근데 얘가 마찰이 일어났다. 그럼 마찰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한다. 열이 발생하면 유막이 깨질 수도 있다. 유막이 깨지면 소결로 간다. 이렇게 해서 쭉 갈 수 있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그죠? 축전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4번으로 답을 보시면 됩니다. 18번 전동식 동력 조향 장치의 주요 제어 기능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노면 대응 제어, 2번 인터록 회로 기능, 3번 등강판 제어, 4번 스카이훅 제어. 스카이훅이요? 스카이훅이 뭐죠? 네? 이론적인 거잖아요. 스카이훅 제어라는 거는 이건 조향 장치에 관련된 거고요. 원래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갈 적에 바퀴가 있으면은 여기에 서스펜션이 하나 들어가고 스프링이 요 밑에 들어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가면은 오르막길이 있으면은 얘가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가죠. 이렇게 되면 요 위에 있는 차체는
진동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스카이 훅은 타이어가 있으면은 밑에 서스펜션을 걸어 놓고요. 이 중간을 요 위에 고정을 합니다. 서스펜션 놔두고요. 서스펜션 위쪽에 이제 스프링을 놔두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 위로 올라가도요. 언덕 위로 올라가도 스프링이 압축되는 겁니다. 즉 얘는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얘는 요 굴곡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타입인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론적인 게 이제 스카이 훅 이론입니다. 다른 분들은 몇 번 하셨나요? 1번이요. 노면 대응제어. 그렇죠. 노면 대응 제어는 ECS. 즉 이거는 서스펜션에 관련된 거고요. 등강판 제어는요. 등판할 때하고 내리막길을 갈 때. 즉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엔진의 출력을 더 증가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건 전자제어에 관련된 겁니다. 내리막길 갈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인터록 회로 기능입니다. 동력, 이거는 전동식 동력 장치죠. 모터로 하는 거죠. 저희 인터록은 어디서 들어봤나요? 그죠. 이중 물림 방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이중 물림 방지가 아니라 인터록 회로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특정 조건이 되지 않으면 이 회로가 붙지 않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인터록 회로 같은 경우는요. 중속이나 고속에서 내가 스티어링을 이렇게 툭 칩니다. 또는 스티어링을 돌립니다. 이때 만약에 가벼우면 어떻게 되죠? 차가 휘청휘청거리겠죠. 스티어링이 중속이나 고속이 되면요. 스티어링이 점점 무거워져야 되죠. 그래서 인터록 회로라는 건요. 회로라는 거는 중속이나 고속이 되면요. 여기 내가 스티어링을 가볍게 돌리는 거. 즉 조향력을 보조해준 얘네들을 더 이상 보조를 안 하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큰 힘이 들어와야지 이제 그때서 작동되는 회로들을 이제 인터록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요거 18번이었죠. 18번에서 4번, 1,4번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1,4번은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요거 1,4번에서 노면 대응은 뭐 이슈했으니까 4번 같은 스카이 훅 제어는 한번 책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책 보시면 아실 거예요. 19번 ABS 컨트롤 유닛의 휠 스피드 센서에 대한 고장 감지 사항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키 스위치 ON부터 주행 시까지 항상 감시한다. 2번 ABS가 작동될 때만 감시한다. 3번 전압과 주파수에 대한 감시도 한다. 4번 휠 스피드 센서가 고장나면 즉시 경고등을 전멸한다. 2번. 답은 2번. ABS가 작동될 때가 아니라 요거 그저 이그니션 온해서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무조건 감시죠. 답은 2번. 20번 현가장치에서 스프링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유구의 변화가 적어야 한다. 2번 설치 공간을 적게 차지해야 된다. 3번 장력의 변화가 크게 조절될 수 있어야 된다. 4번 적차 또는 공차 상태에서 최저 지상고는 같아야 된다. 답은 3번이죠. 그렇죠. 일정해야 되죠. 장력 변화가 크게 조정되면은 4번 같은 경우에 또 반할 수가 있죠. 적차 또는 공차 상태에서 지상고가 계속 틀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3번. 21번 주행 중 바람이 가로 방향으로 불 때 횡력에 의해 발생되는 요 모멘트의 저감의 대책으로 맞는 것은 1번 고속 주행할 때 풍압 영향을 덜 받는 언더스티어링 차량이 유리하다. 2번 차량 앞면에 에어댐을 설치한다. 3번 차량 뒷면에 리어 스포일러를 장착한다. 4번 몰딩, 미러, 머드가드를 공기 저항을 줄도록 설계한다. 이거 횡력이잖아요. 횡력과 항력만 딱 구분하시면 돼요. 차량 전면 횡력입니까? 항력입니까? 항력. 차량 뒷면에 리어 스포일러. 항력. 몰딩, 미러, 머드가드. 항력. 고속 주행할 때 풍압. 요거는 횡력. 옆에서 받는 힘. 이렇게 해서 하면은 바로 1번입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 풍압에 영향을 덜 받는 언더스티어링 차량이 유리하다. 언더스티어링 차량이 유리하다는 건요. 차량이 진행함에 따라서요. 풍압을 받으면요. 이게 보통 언더스티어링 나는 걸 보통 전륜구동 차량이 언더스티어링 좀 난다고 하잖아요. 앞쪽이 무거우니까 얘가 밀어도 얘는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서 가기 때문에. 근데 뒤쪽이 무거우면은 바로 뒤를 쳐버리면은 오버스티어링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언더스티어링 말 그대로 옆에 쳤을 적에 좀 바깥으로 밀리는 차가 좀 더 안전하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셔서 답은 1번 아니면 항력, 횡력만 구분하시면 돼요. 22번 축전지 자기방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좀 잘못됐죠?
5번이 1번이고 알죠? 1, 2, 3, 4번입니다. 1번 자기 방전은 전해액 비중이 크고 고온일수록 많다. 2번 20도씨 표준 온도에서 1일 자기 방전량은 0.5% 정도이다. 7번 자기 방전량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어지나 그 비율은 충전 후의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점차 커진다. 4번 축전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5일 정도마다 보충전할 필요가 있다. 3번. 그래서 답은 3번. 3번 왜 틀렸습니까? 경과할수록 커져야 돼. 그죠? 경과할수록 시간이 아니죠. 방정량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방전량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면 작아지고요. 그 비율은 충전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점 작아진답니다. 작아져요? 네, 작아집니다. 왜 작아질까요? 왜? 방전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 방전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 고온, 비중, 그렇죠? 고온, 습도 높을 때. 비중, 습도. 처음에 충전하게 되면 비중 어떻습니까? 좋아요. 비중 높죠? 비중 높으니까 방전 비율 높아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중 어떻습니까? 낮아지죠. 방전 낮아지죠. 잘못 생각하셨는데 어쨌든 맞는 거예요. 답은 맞으셨어요. 근데 비율은 충전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작아진다. 네, 점차 작아진다. 근데 네, 그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네. 자기 방전이 안 일어나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자기 방전이 할 게 없으면 자기 방전도 안 일어나요. 말 그대로 방전 종지 전압까지 갔어요. 그다음 훅 떨어지죠. 그 자기 방전 종지 전압 1.75V 이하까지 떨어져서 한 1.5V까지 떨어졌어요. 그때도 방전을 할까요? 방전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전이 안 된다죠. 근데 요거는 배터리는 쓸 수 없다라고 또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전이라는 거는 온도가, 근데 방전이라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온도는 이제 외부적인 환경 요인인 거죠. 근데 비중은 내부적인 거죠. 처음에 비중이 높아요. 그럼 자기 방전 비율이 높아졌죠. 그래서 자기 방전을 계속해서 비중이 점점 낮아져요. 그러면은 자기 방전 비율은 점점 같이 낮아지는 거죠. 방전을 그렇게 보면 네, 방전을 그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 왠지 점수대가 다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저는 10점. 23번 기동전동기에서 정류자의 미끄럼 접촉을 하며 전기자 코일에 전류를 공급해 주는 것은 브러쉬. 그죠? 답은 브러쉬. 24번 자동차 냉방장치에서 차량 앞쪽 정면에 설치되어 고온 고압 기체 상태의 냉매가 응축점에서 냉각되어 액체 상태로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요거는 차량 앞쪽 전면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냉방장치에서는 콘덴서 부분입니다. 답은 1번이고 25번에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여 구성된 회로를 점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번 합성 저항은 각 저항의 합과 똑같다. 2번 회로 내의 어느 저항에서나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 3번 회로 내의 어느 저항에서나 똑같은 전압이 흐른다. 4번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전원 전압과 같다. 3번이죠. 1번은 그 직무 3번이죠. 올바른 거죠. 맞는 걸로 부른 거잖아요. 맞는 거. 회로 내에서 저항은 똑같은 전압이다. 그러니까 병렬이니까. 직렬은 전압 강화에 의해서 계속 틀려지지만. 그렇죠. 그래서 근데 2번에 네. 2번은 직렬을 설명한 거예요? 직렬도 아닌 거예요? 이건 직렬이죠. 알겠습니다. 1, 2, 4번은 직렬입니다. 네. 직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 실수가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지금 나왔죠. 문제 끝까지. 예,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것 중에서 2, 3, 4회차는 손을 많이 못 댔어요. 거의 못 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회차에서 지금 처음에 부분은 좀 손을 대는 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 안 읽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서 뒤에 문제를 살짝 꼬아놓은 거고요. 멘탈이 좀 깨지나 안 깨지나 그것도 좀 보려고 꼬아놓은 거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거 점수 때 기본 처음 푸시는 분이 최소 20개 이상 나와요. 80점 이상짜리 됩니다. 80점 이상짜리입니다. 80점 이상. 네. 8개 치를 쓰면은 그거에서 내가 모르는 것에서 틀렸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실수 부분에서 틀렸는지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딱 명확하게 나왔죠. 문제 끝까지 읽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밑줄 그어서 체크해 놓는 거. 나왔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할 적에 또 요번 시간에 한 거 한번 잘 되짚어 보고요. 다음 시간에 할 적에
좀 내가 실수한 부분들, 내가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지면서. 그래서 총 24강, 24강 정도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한 1, 2주 정도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안 좋은 습관들 좀 잡아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